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저희 한 달 전에 성매매한 그 판사 관련해서 대담을 했었는데 또 이런 소식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정은호 대표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일단 받은 액수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알려지고 있고요. 이 네. 1억 7천만 원 중에는 고급 수입차, 즉 레인지로버입니다. 레인지로버라는 차를 정은호 대표로 산 다음에 그다음에 차량 대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은 부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은호 대표 명의의 수표들이 이 부장검사와 그 친인척 계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또 여행비라든지 이런저런 금품들을 합치면 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을 알려지고 있고요. 네.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이 부장판사도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 대가성입니다. 그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검찰의 관건이 될 것이고요. 일단 검찰은 어떤 부분에서 대가성을 지금 보고 있냐면 이 부장판사가 정은호 레이첼 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소송에서 좀 네.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즉 예전에 한번 이 짝퉁업자들이 레이첼 네. 리퍼블릭 제품을 만들어서 기소된 적이 있는데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 재판장이 정은호 대표의 어떤 부탁을 받고 굉장히 강한 형을 내렸다. 이렇게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첼 리퍼블릭에 유리한 판결을 해주도록 힘을 썼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이뿐 아니라 지금 부장판사의 딸이 그 미인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뭐 정 대표가 힘을 썼다는 의혹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검찰도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수사 생각은 없다고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김모 부장판사의 딸이 미인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미인대회의 주최사가 레이첼 리퍼블릭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레이첼 리퍼블릭의 정보 대표가 이 김모 부장판사의 부탁을 받고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부장판사의 딸로 하여금 우승자의 영예를 안겨준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 여러 가지 의혹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영장실질 심사를 이 김모 부장판사가 포기를 했습니다.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동료 법관들 앞에서 어떤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모습들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론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홍만표 전 검사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 변호사도 그렇고 이 법조 비리에 연관된 사람들이 모두 네. 하나같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김모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어떤 정황들을 소명할 기회는 사라진 것이고요. 네. 아마 기록 검토를 거쳐서 오늘 저녁 중으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네. 높아 보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뭐 지난달에 성매매한 부장판사도 있었고 1년 전에도 뭐 판사의 뇌물 사건도 있었고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무리를 일으킨 법관들이 적지 않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법관들이 무리를 일으킨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보시면 황모 판사 사건도 있고요.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던 것이죠. 이 부분 같은 게 사표는 수리는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도 있었고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저 최민호 판사 네. 사건입니다. 최민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 판사인데 검사 재직 시절 알게 된 어떤 사채업자와 교류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 이런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A 부장 판사는 얼마 전에 바로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성매매에 연루됐던 부장 판사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참 안타까운데 자 정은호 게이트 이 쪽지 한 장에서 시작해서 그 영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경찰, 변호사, 현직 판검사까지 진짜 법조비리 종합 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 검찰, 법원 이것이 형사 절차에서 단계적으로 거치는 세 가지 단계인데 네. 그 각각의 단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는 게 바로 이 정은호 레이첼 리퍼블릭 그 사장의 사건입니다. 네. 일단 브로커가 2명이 구속이 됐죠. 이민희 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찬 씨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3명 있습니다. 네. 짚어주시죠. 2명 있군요. 2명 있습니다. 최유정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있고 이번에 급기야 현직 부장판사, 김모 부장판사까지 연관이 된 겁니다. 네. 이제까지 뭐 의정부에서도 있었고 대전에서도 있었고 변호사가 관련된 법조비리 사건들이 사실 심심찮게 나오는데 이 정은호 대표 법조비리 사건은 그 양이나 연루된 사람들의 어떤 면면 그다음에 법원이나 검찰 당시에 재직했던 어떤 직이라든지 역할과 비교해 봤을 때 아마 역대 가장
악명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법조 비리 사건이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참 사회 엘리트인데다가 다른 사람의 그 판결을 해야 되는 이런 법관들의 비리를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처벌이 좀 심한 처벌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뭐 뇌물이라든지 알선수재 이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뭐 일반인들과 똑같은데 네. 문제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신분 보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네. 징계를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법 보시면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양욱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파면 처분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검찰과 법관은 신분 보장, 특히 법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바로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우리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거죠. 즉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징계 처분에 따르지 않고서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에 대해서 탄핵이 되거나 또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법관 징계법, 이 징계법에 따라서 법원 내부적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법관 징계법에 보시면 징계의 종류가 정직, 감복, 견책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네. 파면과 해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관과 검사에 대한 어떤 신분 보장이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강한 것 아니냐. 이것이 예전 군사 독재 시절의 사법권의 독립, 그다음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이제는 민주화 시대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강한 신분 보장은 불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뭐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신분 보장 제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변호사 개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실형을 받아서나 집행유예 받아서 출소한 다음에 몇 년 동안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또는 파면 처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개업이 자동적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징계 처분이나 어떤 형사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서 심사를 해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하진 않고 일시적으로, 즉 다음에 한 2,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등록을 신청을 하면 받아주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변호사 개업은 하긴 어렵지만 영구히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닙니다. 네, 신분 보장 제도가 너무 강한 거 보호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변호사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비위 사건, 모든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에 대해서 영원히 변호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재직 당시에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 사건, 예를 들면 진경준 검사장 같은 케이스죠. 또 이 김모 부장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 사건과 연관이 돼서 옷을 벗은 판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법부는 뭐 그야말로 침통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검찰 간부 비위 전담 특별 감찰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진경준 검사장 사건 때문에 검찰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 여론에 밀린 나머지 검찰에서 자체 개혁안을 내놨는데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부장검사 이상의 고위 검사들에 대해서 비위를 감찰하나 감찰단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 감찰단에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대검 감찰본부가 있었긴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또 활동을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부라든지 금조부라든지 이렇게 주식 관련된 부처에 근무하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선임계를 내지 않는 변호사와는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도 마주치지 않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자체 개혁안들은 내놨는데 네. 여론의 시선이 그렇게 따갑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의 핵심은 지금 정치권 일각과 여론에서 요구하듯이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또는 공수처 신설, 또 더 나아가서는 검찰의 인사의 독립,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의 요체인데 네. 그런 것들은 놔두지 않고 내부적인 어떤 개혁안만 만들었다. 즉 감찰 기능은 기존에 있는 것 아니냐,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강화했을 뿐인데 이것이 무슨 검찰 개혁이란 말이냐, 이런 비판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충격적이긴 한데 이보다 더한 게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만큼 신뢰가 거의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처럼 지금 뭐 내부적으로 개혁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짚어주신 뭐 공수처 설치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워낙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부닥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공수처를 신설해서 검찰의 어떤 특수수사 기능과 어떤 그 재벌이라든지 정치인에 대한 감찰 기능을 공수처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 공수처도 또 하나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으로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다기보다는 네. 검찰 인사의 독립, 결국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본인의 인사 때문에 정치권에 끌려다니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검찰의 독립적인 어떤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아마 제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